시어머니의 약봉지를 정리하다가 그 이름을 봤다. 박현수. 그건 내 남편의 이름이었다. 하얀 라벨 위에 검은 글씨로 너무도 평범하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글자들이 내 가슴을 찢어놓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다. 간병인 이서진 씨, 오늘 약은 다 챙기셨죠? 내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며칠 전에 병원 같이 다녀왔어요. 선생님이 약 종류를 조금 바꾸셨대요. 그녀의 손끝이 약봉지를 만지는 순간 내 심장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봉지 안 어딘가에서 나는 나의 자리를 잃어버린 여자의 냄새를 맡았다. 평소처럼 부드럽고 공손한 미소. 하지만 그 뒤에 감춰진 낯선 긴장감.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녀의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 속에는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어떤 연민이 있었다. 밤이 되자 나는 서진의 휴대폰을 몰래 들여다봤다. 오늘 어머님 상태는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당신 생각보다 강하세요. 메시지 창 위에는 현수 오빠라는 이름이 있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삭제하지 않았다. 내가 본 그 글자들을 남겨두고 싶었다. 마치 이 모든 게 내 환상이 아니라는 증거처럼. 거실 한쪽에서 시어머니가 흐릿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서진아. 그 한마디에 나는 무너질 뻔했다. 시어머니는 나를 잊고 내 남편의 내연녀를 기억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분의 며느리였다. 그것이 내 굴욕이자 내 책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약봉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당신들은 병보다 깊은 관계를 앓고 있네요. 새벽 3시 시어머니가 잠결에 나를 부르는 소리에 눈이 떠졌다. 서진아, 물 좀 줘. 나는 얼어붙은 채로 몇 초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 이름이 방 안을 떠돌았다. 공기마저 그 이름에 감염된 것처럼 무거웠다.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예요. 나는 물컵을 들고 다가갔다. 그분의 마른 손이 내 손등을 더듬었다. 그래 서진아, 고맙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끝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낡은 체온이 내 피부로 스며들었다. 이 손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를 며느리라 불렀고 밥상을 함께 차리던 손이었다. 이제 그 손은 나의 이름 대신 남편의 내연녀를 부르며 안정을 찾는다. 물컵을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방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간병인 서진이 내 방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울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죄송해요, 어머님이 저를 찾으셔서. 그럴 수도 있죠.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 안에는 이미 금이 가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저 서 있었다. 이 집에서 내가 차지한 자리는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었다. 그저 불편한 방관자. 돌봄과 배신이 공존하는 잔인한 연극의 관객이었다. 시어머니가 잠잠해지자 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현수 씨, 아니, 남편분은 아직 어머니 걱정 많이 하세요. 그녀는 실수한 듯 말을 멈췄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그 사람은 원래 착한 아들이니까요. 내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안쪽에서는 피가 흘렀다. 그날 밤 나는 시어머니의 손 냄새를 지워보려 몇 번이고 손을 씻었다. 물비누 향이 아무리 강해도 그 손의 온기는 지워지지 않았다. 냉수에 잠긴 손끝이 내게 속삭였다. 가족인가 아니면 간병인인가.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낮잠을 오래 주무셨고 서진은 거실 구석에서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모습을 훔쳐봤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흘러내릴 때마다 남편의 손이 그걸 귀 뒤로 넘겨주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그들의 관계를 상상하는 일은 내 스스로를 갉아먹는 고통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점심 무렵 서진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너무도 익숙했다. 현수 오빠. 나는 반사적으로 그 휴대폰을 잡았다. 죄송해요. 떨어뜨리신 줄 알고요. 하지만 손안의 화면에는 이미 메시지 한 줄이 떠 있었다. 오늘은 어머니 곁에 오래 있어줘. 미안해. 그 한 문장이 내 귀를 때렸다. 남편은 나에게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 그는 늘 바쁘다 했고 피곤하다 했고 감정 대신 의무만 남긴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다른 여자에게 연민을 건네고 있었다. 서진 씨, 내 목소리가 낯설게 떨렸다. 현수 씨랑 언제부터 아는 사이예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때문에 알게 됐어요. 처음엔 정말 그랬어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프게 박혔다. 정당한 시작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간병인으로서 이해할게요. 하지만 손에 쥔 접시는 부서져 있었다. 깨진 조각 사이로 내 손끝이 피를 흘렸다. 서진이 놀라 달려왔지만 나는 손을 빼며 말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아픈 건 이제 별로 새롭지 않아요. 그날 밤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요즘 어머니 상태 어때? 짧고 건조했다. 나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괜찮아 대신 다른 문장을 써 넣었다. 당신의 간병인 잘 있어요. 하지만 보내지는 않았다. 그 문장은 휴대폰 속에서만 살아남았다. 마치 나처럼 삭제되지 못한 채로.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새벽을 깨웠다. 시어머니 방 앞에 서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마치 기도하듯 손끝을 모은 채로.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의 입술이 무언가를 중얼거렸고 나는 그 소리를 알아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다. 현수 씨 너무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정하고 조용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선 채 심장이 내 귀 옆에서 뛰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눈물이 시어머니의 손등 위에 떨어졌다. 내가 밤마다 닦아주던 그 손. 나는 그 손에 내 남편의 이름이 얹히는 것을 보았다. 문 손잡이를 쥐었지만 열 수 없었다. 내가 열어버리면 이 집은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닐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 문을 닫은 채로 서 있었다.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숨소리, 의자 삐걱이는 소리,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흘러나오는 괜찮아요라는 말. 그 순간 이상하게도 서진이 불쌍했다. 그녀가 죄인이라면 나 또한 공범이었다. 내가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남편의 곁에 머물게 했으니까. 불빛이 꺼지고 서진이 방에서 나왔다. 나는 급히 벽 뒤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조용히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지쳐 있었고 그 지침 속에는 나보다 더 오래된 슬픔이 숨어 있는 듯했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나는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문 위에 손을 얹었을 때 안쪽의 공기가 아직 따뜻했다. 시어머니의 숨결과 그녀의 체온이 뒤섞인 공기. 그 온기가 나를 덮쳤다. 어머니, 나는 낮게 속삭였다. 이제 누가 누구를 돌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는 울고 싶지도 화내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멈춰 있었다. 나의 그림자만이 문 앞에서 그녀의 그림자와 겹쳐진 채로. 그 집 안에는 이미 세 여자가 있었다. 병든 어머니, 용서받지 못한 여자, 그리고 둘 다 되지 못한 나. 약봉지가 다시 내 손에 돌아온 건 이상할 만큼 자연스러운 순간이었다. 시어머니의 약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은 건 금요일 오후였다. 서진은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나갔고 나는 무심코 식탁 위에 서류 뭉치를 정리하다 그 속에서 낯익은 봉투를 발견했다. 신경과 처방전 박현수 보호자. 그 문구를 보는데 단 한 번의 숨밖에 필요하지 않았다. 눈앞이 하얘졌다. 보호자란 단어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나의 자리를, 나의 이름을 단 세 글자로 밀어낸 사람의 이름. 나는 그 약봉지를 들고 서진의 가방을 뒤졌다. 거기엔 처방전이 하나 더 있었다. 이번엔 시어머니의 이름이 아닌 서진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의사 소견서의 하단엔 같은 이름이 있었다. 담당의 박현수. 순간 머릿속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남편의 환자였다. 그리고 그 만남이 간병보다 먼저였다는 사실을 나는 직감적으로 알아버렸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서진이 들어왔다. 어머님 약 가져왔어요. 그녀의 손에 들린 봉지가 내 손의 것과 똑같았다. 하얀 봉투, 같은 약, 같은 이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당신 가방에서 나왔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건 오래된 거예요. 언제부터예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이 어머니를 돌보기 전부터였죠. 짧은 침묵 끝에 그녀가 고개를 떨궜다. 그 사람은 제 의사였어요. 제 마음이 아파서 찾아갔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은 칼보다 깊었다. 그녀의 병이 남편과 연결되어 있었고 이제 그 치료의 끝에는 내가 있었다. 나는 약봉지를 두 봉지 모두 들고 주방 싱크대에 던졌다. 하얀 알약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탁탁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심장처럼 불규칙하게 울렸다. 이건 어머니의 병이 아니에요. 우리 셋 다 아픈 거예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쏟아진 약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다. 그 알약들 사이에서 내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도 내 손만큼이나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이해했다. 이 집의 병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온 가족이라는 이름의 오래된 증상이라는 걸. 남편이 돌아온 건 그날 밤이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 대신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 있었다. 나, 서진이 그만두게 할게.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다.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면 대체 나는 무엇이 되는 걸까? 왜요? 미안해서요. 아니면 들켜서요? 내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들렸다.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내 앞에 앉아 손을 모았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애가 아파. 오래전부터. 그래서 불쌍해서 같이 아픈 척했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도 잘못된 줄 알았어. 근데 어느 순간 그 애가 내 얼굴처럼 보였어. 그 말에 심장이 비명을 질렀다. 그가 본 건 나였다고? 그럼 나는 뭐였지? 그동안? 그의 죄책감 속에 더 씌워진 유령이었나? 그때 시어머니의 방에서 소리가 났다. 유리컵이 깨지는 소리. 우린 동시에 달려갔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앉아 있었다. 손엔 서진의 약봉지가 쥐어져 있었고 그 봉투 안엔 낯선 쪽지가 들어 있었다. 어머님, 이제 전 그만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진이, 나는 그제야 알았다. 그녀가 모든 걸 알고 떠난 거라는 걸. 그때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애, 왜 울었어? 내가 뭐 잘못했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에 가족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는 용서받지 못했고 누군가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있었다.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다. 오래된 천장에 균열이 터져 있었다. 서진이 자주 닦던 자국이었다. 그 물방울이 내 손등에 닿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이 무너지는 건 어쩌면 오래전부터 예정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남편이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장에서 떨어진 물 한 방울을 바라보며 말했다. 시작이 아니라 이제 그만 끝났으면 좋겠어요. 서진이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시어머니의 휴대폰에서 낯선 알림음이 울렸다. 음성 메시지 한 건이 도착했습니다. 화면 속 발신인은 이서진.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이 나를 더 무너뜨릴지 아니면 마침내 끝내게 할지 몰랐다. 그래도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어머님, 저 서진이에요. 갑자기 떠나서 죄송해요. 사실 저 현수 씨를 처음 만났을 땐 환자였어요.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세상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만이 제 말을 들어줬어요. 하지만 어머님을 돌보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사랑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서 버티던 당신 같은 여자였다는 걸.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울먹이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 하나하나가 내 안에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다. 당신 같은 여자. 그 말이 내게 칼처럼 꽂혔다. 나는 누군가의 연민으로 살아온 여자였던 걸까? 가족의 이름으로 묶여 아무도 몰래 녹슬어가던 여자. 메시지의 끝에서 그녀가 말했다. 약봉지는 어머님께 돌려드렸어요. 그 안에는 저의 마지막 약도 함께 넣었어요. 혹시 제가 다시 병이 도지면 그건 미련 때문이 아닐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그 순간 목이 메었다. 나는 메시지를 끄고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 참 따뜻하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따뜻했어요. 그래서 더 아파요. 남편은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내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세 사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침묵이 따뜻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나는 서진이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당신 같은 여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 문장이 내 안에서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눈물이 아닌 한숨으로 울었다. 분노도, 연민도, 사랑도 다 녹아내린 자리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요, 나도 그 여자 중 하나였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거실에는 아직 서진이 남긴 약봉지가 놓여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하나하나 정리했다. 하얀 알약, 작은 라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지난 며칠간의 감정들. 마치 내가 온전히 나 자신을 정리하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서진이가 좋은 마음으로 갔구나.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이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아요. 하지만 돌아간 자리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았다. 모든 것이 조금씩 삐걱거리고 흔들린 흔적만 남아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싶었지만 서로에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시간을 아는 침묵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싱크대 위 약봉지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사랑도, 연민도, 책임도 이제 조금은 내려놓자. 약봉지를 서랍 깊숙이 넣고 나자. 내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다. 모든 아픔과 배신, 질투와 죄책감이 한 덩어리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 나는 그 덩어리를 안고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손자들의 옷을 개며 느낀 뿌듯함, 시어머니의 흐릿한 미소, 남편의 미묘한 시선까지 이 모든 것이 나의 삶 속에서 혼재된 현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늘 행복만 담지 않아도 나는 내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약봉지는 조용히 서랍 속에 남아 있었다. 그 속에서 나는 스스로를 처음으로 돌보고 있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